미술사, 미술.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단어, 그죠? 단어, 용어만 이제 딱 정리가 됐죠. 지난 시간에. 그죠? 얘기해서 우리가 미술이라 그러는데, 미술, 그죠? 미술, 아트. 그죠? 영어로 아트를 근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어떨 때는 미술로 번역되고. 근데 오늘 미술, 그러니까 기술이나 미술,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의미고요. 확장된 게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트라 그러면 무조건 뭐 아트, 예술 이렇게 먼저 그 영어 배울 때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아트는 원래 미술 기술이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그죠? 한 200년 전, 20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예술이라는 이 커다란 카테고리. 그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수능 비문학 영역, 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영역에 이제 공통으로.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영역이 근데 뭐가 포함되죠? 예술 영역에? 우리가? 음악. 일단 미술, 그러니까 지금 미술 밑에 크게 세 분야. 그러니까 회화, 조각, 건축. 그죠? 그렇게 그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회화, 조각, 건축. 그게 미술이고. 그 다음에 음악. 그죠? 그 다음에 음악하고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게 뭡니까? 음악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게 춤은 사실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분리된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음악과 관련된 음악 미학 같은 거 할 때는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음악하고 춤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술, 그 다음에 음악, 그죠? 음악, 춤, 그죠? 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스토리 예술. 스토리, 그죠? 스토리가 다 들어가는 것들.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먼저? 소설, 그 다음에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 바탕으로 영화가 있겠고, 그죠? 스토리 바탕으로 한 게, 이제 그 정도죠, 스토리가, 그죠?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소설하고, 연극, 영화. 그 다음에 한 가지 독특한 게 시가 이제 따로 들어가요, 사실은. 시는 이게 다른 영역으로 또 봐야 돼요,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죠? 시는. 이게 우리가 문학으로 포함해버리는데,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우리 오늘날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시는 또 그래서 이 시라는 영역은 항상 따로 얘기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다 따로, 시학이라고 따로, 그래서 시는 따로, 그래서 시는 따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술이 이제 다 커버가 되죠. 이제 물론 오늘날에는 그걸 뭐 확장해가지고 만화도 예술이다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만화도 결합된 거죠. 미술과 스토리가 결합된 거죠, 그죠? 스토리가 결합된 거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예술이라는 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나로 묶는 거는 묶어서 얘기하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당장 17세기 30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오늘날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작가하고 화가가 딱 둘이 있으면은, 두 분 다 예술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같이 보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음악하는 사람하고, 글 쓰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뭐 있어? 사실 공통점이 없는 거죠? 음악 작곡하는 바하고, 글 쓰는 사람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원래 다 별도의 영역인데, 19세기가 지나면서부터 한 200여 년 전부터, 그죠? 200여 년 전부터 이런 식의 대문자 아트 개념이 형성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 막 할 때 그때도 잔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는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그죠? 전통적인 귀족이 몰락하고 시민계급, 자본주의가 제일 크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과학 발전. 이 겹치면서 대문자 아트라는 개념이 성립해서 오늘날의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감과 천재성의 산물로 작품 자체를 즐기면서 정제된 미적 경험. 오로지 그냥 미적 경험. 그죠? 지난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죠? 미적 경험을 하기 위한 그것만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본다, 뭔가. 아주 고고하고, 사실 이게 그거예요. 고고하고 숭고한 어떤 특정한 영역처럼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관념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우리 아트라는 관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트라는 관념은 200여 년 전에 만들어낸 얼마 안 된, 그죠? 커다란 예술, 거기에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미술 이런 관념은 200년 전에 유럽인들이 그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기 그죠? 현대적 예술 시스템의 관념은 그러니까 19세기 초중반에 정립된 그죠? 낭만 시대를 거치면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시자면은요. 넘어가 버렸나? 요거죠, 그죠? 넘어가 보시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아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그냥 일상적인 솜씨보다 훨씬 잘 만든 거라면은 야 이거 완전 예술이네 예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넓은 의미의 아트 즉 소문자 아트라는 개념도 우리는 아트로 보지만 그러나 200여 년 전에 형성된 이런 그 개념 그죠 관념 예술관념 특별한 그 재능의 천재들이 만든 그죠 그 미적 감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분리된 삶에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분리된 그런 물건이나 활동, 이 대문자 아트 또는 이거 파인 아트 번역하면 순수 예술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는 엘리트 예술, 그래서 예술가들만 하는 예술, 그래서 예술가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예술, 엘리트들이 하는 예술 이런 관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념이 우리 속에 다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말할 때 항상 이제 헷갈리고 뭐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 정도 얘기 다 한번 했으니까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제 그거죠. 그러고서 그것까지 얘기하고서 이제 미술 이제 우리는 미술이니까요. 미술의 기원에 대해서 그죠 회화 조각 건축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우리의 진화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반복해서 차근차근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 대략 한 10만 년에서 5만 년 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미술이나 예술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머리가 좋은 그 돌고래건, 그죠? 돌고래건, 침팬지건, 그죠? 뭐 예술이 없다고요. 예술이 없습니다. 개미, 아주 정교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미라고 해도 예술은 없는데 예술은 오로지 우리 사피엔스만이 하는 활동인데 미술, 그죠? 특히 미술은. 근데 그것은 그 전도 아니고 요 때부터 그죠? 우리 뇌가 인지유동성을 획득하는 그런 진화적인 결과로서 이제 상징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 미술이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략 그죠? 한 4, 5만 년 전부터.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이 파일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1, 2주 뒤에 다 한 4주 정도 단위로 묶어서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그 최초의 미술품은 이거다 해서 대략 한 3만 5천 년 전에 4만 1천 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미술품이라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건축들이 많이 남았죠. 아무래도 뭐 오늘날엔 남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옛날 사람들이 그림은 벽화 조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물건은 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런 그 돌로 된 것들이 주로 남아있으니까 그죠? 고인돌 그죠? 고인돌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불리는 그죠? 이거 그죠? 괴페클리 테베의 이 건축물 그죠? 이 남아 있고 자 그다음에 스톤헨지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 어긋나지? 이게 다 조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스톤헨지는 사실 별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앞에 거에 비하면. 앞에 거는 10,000년도 더 된 건데 이거는 2000년,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어쨌든 농경 시작된 이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할 얘기랑 연관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냐, 무슨 목적이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뭐 별자리나 뭐 태양을 관측하는 뭐 천체 관측소에도 어쩌다 하지만은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거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 농사 짓는 곳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들이 이렇게 별도로 조성한 거예요. 별도로 조성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고인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게 올라간 이거, 그죠? 이게 뭐냐, 그죠?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영혼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추정상.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서천에 갔었는데 그 별자리를 보는 거라고 영국 애들은
그렇게 써 있죠. 그 너무나 그 과학적 관점에서 그걸 분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 게 그럴 리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자리를 관측한다면은 오히려 농경하고 중요해. 농경하고 별자리 의미도 사실 여러 가지긴 한데. 근데 사실 진짜로 버스 타고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먼 곳에 이걸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 이런 데에서 다시 버스 타고 엄청 멀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요. 근데 우리 뇌의 진화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저는 가깝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주하는 곳.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올 얘기입니다. 결국 미술, 이제 선사시대 미술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얘기죠. 오늘날 이제 과학적 관점을 결합시켜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좀 듣고 좀 이렇게 요걸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미술사도 그렇고 다른 미술사도 보시면요, 미술사가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자들이 좀 이게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좀 들리실 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적 관점, 뇌과학하고 오늘날 이제 발전한 어떤 고고학이나 그죠?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을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시면은 미술이라는 것은 이게 옛날 우리가 근대 계몽주의 시대를 생각하던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좀 달라요. 오히려 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건 우리 나왔었죠. 사피엔스 할 때 나왔었는 겁니다.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그러니까 미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질문은 간단해요. 왜 우리 사피엔스만 이거 미술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나 이렇게 뭐 종이 주면은 뭐 그리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자기 얼굴 비슷한 거 뭐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뭔가 그죠? 이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리거나 비슷하게 만들거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침팬지나 뭐 돌고래나 아무리 이걸 줘도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진 않아요. 그죠? 그걸 그리진 않죠. 그리진 않아요. 절대 결코 그리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행동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인간만이, 사피엔스만이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렸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을 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나 또 우리 친척인 네안데르탈인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그죠 있으면은 뭐 동물 보고 그리고 이런 본성이 있었다면은 그들 물품에게 남아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그죠? 우리 조상들한테는 즉 이게 한 5만 년 전 이후 10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 이후 우리 현생 인류에게만 나타나는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뇌에서 비롯된 거다. 결국 우리 뇌의 진화. 우리 뇌.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 뇌가 어떻게 사회적이죠. 아주 엄청난 사회적인, 압도적으로 사회적인 뇌, 사회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죠? 사회적 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가지게 된 특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특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피엔스만. 근데 물론 요거는 그렇진 않은데 마음의 눈은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어쨌든 그래서 사피엔스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뇌의 능력의 바탕을 해서 우리는 예술을 하는 존재가 됐고 다른 존재들은 뭐 그러지 않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우리가 시각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지. 시각예술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각이라는 게 육신의 눈, 그죠? 우리가 이 광자, 그죠? 빛이 망막을 때려가지고 이 뇌에서 그 처리하는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3분의 1의 진실에 불과하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하겠지. 눈으로 들어오긴 뭔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거 있다 그래서 눈만 있으면은 미술이 성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물들은 왜 미술이 없냐고, 그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이 성립하려면은 이거는 뭐 그냥 필수 조건으로 당연한 거고 생물학적으로, 그죠? 시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 뇌과학적 관점에서, 그죠? 우리 뇌가 뭐가 주로 작동하느냐?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죠? 미술 작품을 그리거나 할 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 시각 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 그죠? 어떤 사회적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 정서 담당하는 부분, 뭐 신피질 전체가 한마디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특히 이 사회적,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적인 관계 관리 능력, 그런 것과 연관된 능력들이
그 작동을 해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제작을 하고 이제 감상하라고 본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미술은, 그러니까 시각예술은 시각예술인데 마음의 시각예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 우리 마음.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추측하고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오늘날 그 뇌과학적 관점에서 너무나 명확한, 그죠? 이 시각예술이란 말은 그냥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 눈만 있어가지고는 미술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뇌, 그죠?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감정을 느끼고 뭐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관리하고 의도를 추적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의도, 저 인간 무슨 생각하나, 그 뇌, 그 관련된 그 뇌의 기능이 작동해야만 미술이 성립한다 라는 게 가장 일단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술의 성립 조건. 그래서 미술은 시각예술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시각예술이다. 그죠? 마음의 눈.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소개 글에도 써놨지만은요, 그죠? 미술이 어렵다고 하는 게, 눈이 있는데 왜 못 봐?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즉, 생각, 의도, 감정, 소망, 태도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또 미술 작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보고서 이 육신의 눈을 작동시켜서 만들거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의도, 감정, 소망, 태도, 그죠? 또는 뭐 정보 뭐 등등 이런 거를, 그죠? 사물로 구현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것을 사물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어려운 단계. 그래서 요거를 사회적 지능의 유동성 또는 뭐 인지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현생 인류만이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이게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호모 에렉투스도 이게 없었고, 그다음에 뭐 침팬지나 뭐 개미 같은 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뇌의 그 변이라는 겁니다. 뇌의 특정한 변이, 사회지능의 유동성. 그래서 어쨌든 요게 우리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예술을 창작하고 영위하는 이유, 곧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에게는 미술, 나아가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요, 뭐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뭔가 하실 텐데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핵심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근데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요거 지금 미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부족하고, 요거 딱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녀오셨다며, 그죠? 요거, 그죠? 마우리치오 카텔란, 지금 끝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서 보면은 이게 벽에다가 바나나로 이렇게 테이프를 딱 붙여놨는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다들 생각합니까? 요즘 딱 친구가 둘이 예약해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가장 핫한 문제적 작가래. 사실 문제적 작가래죠, 그죠? 간신히 예약했네. 그래서 고마워, 잘했어. 근데 너도 생각해 봤겠지만 이게 뭘까? 이걸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냥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그게 다인 건가? 근데 바로 이 능력, 이 알아서 생각하는 이 능력이, 요게 이제 우리 인간, 우리 사피엔스만이 같이 갖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는 여기서 딱 이 앞에서 그냥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죠? 이 작품 앞에 개미가 있거나 침팬지가 있다. 이 개미나 침팬지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 용어로는 그 현실주의자예요. 우리 사피엔스만이 낭만주의자고, 그죠? 이 생명의 역사, 38억 년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만이, 사피엔스만이, 그러니까 10만 년 전 이후에 우리 사피엔스만이 유일한 낭만주의자고, 나머지 존재들은 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그게 원래 진화의 원칙이에요. 진화의 원칙은 현실주의자가 살아남는 거지, 현실주의자가. 그죠? 당장 이익을 취하고 자손을 남기는, 걔들이 남기고 살아남는 거지, 당장. 그죠? 근데 우리 사피엔스는 낭만주의자가 됐어요, 우리 사피엔스만이. 그러니까 이 개미나 침팬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것 딱 앞에 있으면은 그냥 먹지 뭐, 그죠? 현실주의 먹는 거니까. 그죠? 뭐 다른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응?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뭔 뜻일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뇌는 현대미술 전시회 가면 너무나도 이게 자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가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딱 같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뭐를? 얘 지금 어떤 상태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상태다. 어떤 감정 상태다. 뭘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뇌는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과민 반응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 포함된 작가의 의도나 사회적 의미, 사회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 의도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하느라고 우리 뇌는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뇌가 항상, 그죠? 이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뇌는 어떤 사물이나 뭘 봐도 항상 왜 이거 있지? 누가 여기다 왜 놨지? 그죠? 항상 그 의도, 그죠? 그 사회적인 의도를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이거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 앞에서 이걸 그냥 현실주의자인 개미나 신민처럼 바로 먹질 않고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걸 해놓은 거냐? 무슨 의도냐? 이거를 생각하고 추측하느라 매우 바쁘다는 우리 뇌가 그죠? 사물이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어떤 의도, 목적, 메시지, 사회적인 어떤 그죠? 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침팬지나 개미는 바로 이제 먹겠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술 작품 앞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미술을 했는데 우리가 이 동굴 벽화 가가지고 우리는 이 벽화 앞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벽화 딱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뭘까? 그죠? 무슨 의미냐? 이거 왜 그린 거냐? 그죠? 요새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 똑같아요. 저 바나나 놓고 생각하는 거나 이거 놓고 생각하는 거나. 야, 이게 뭐냐? 이게 들소 같은 걸 그린 것 같은데 들소를 어쩌자는 거냐 이거죠. 그죠? 들소, 이 실제 들소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 들소랑 닮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우리 뇌는 이 벽화가 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측하느라 매우 바쁘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반응하는 게. 그죠? 지금 이 앞에 서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과 이 선사시대 벽화 앞에서 서서 반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똑같냐? 뇌가 똑같게 보여요. 뇌가. 즉 저거를 그린 1만 5천 년 전의 이 사람과 저 바나나를 붙인 사람과 1만 5천 년밖에 안 됐어요. 1만 5천 년은 뭐 우리 뇌가 변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대미술 작가와 이 벽화의 작가는 동일한 구조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동일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사피엔스에 나왔던 그림,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손동굴에 있는 동굴에 있는 한 9,000년 전에 수렵체질들이 남긴 손 도장이에요. 이제 그 집단, 거기 아르헨티나 약간 그 추운 그 파타고니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거 남겨놨어. 근데 이게 이제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 딱 보여주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본 사람이 있다면, 야, 이거 어느 현대 작가의 미술작품, 그죠? 누가, 야, 이거 뭐 새로 봤는데, 이거, 그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선사시대의 벽화나, 그죠? 선사시대 이런 사람들이 남기는 것과 뭐, 오늘날 현대 미술과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것을 하는 존재의 뇌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공룡이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 이거 공룡도 막 돌아다니다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데, 그죠? 그거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공룡이 남긴 거는 그냥 자신의 그죠? 현실적인 삶을 살다가 남긴 흔적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거는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고, 그 호모 에렉투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다 남긴 흔적을 남긴 것 뿐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흔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어떤 의도, 즉,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남겼을까? 자기네 부족에 뭐 태어나면 하는 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그거를 전달하려는, 그거를 나타내는 의도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공룡인왕의 발자국은 다다는 거예요. 그죠? 공룡인왕의 발자국이 뭐 자기가 발자국 남기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의도를 가지고 남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르다는, 그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살면서 남긴 흔적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찍은 그 핸드 프린팅이다. 그죠? 무언가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자,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피엔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침팬지는 아무리, 엄청나게 침팬지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 뇌랑 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팬지나 돌고래나 이런 애들은. 근데 우리는 이런다는 거지. 그죠? 이거를 뭔가 남기고, 또는 사물을 보고 뭔가 비슷하게 그리고, 아까 이런 것처럼, 그죠? 뭔가 들소를 그리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침팬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침팬지들은 뭐 다른, 뭐, 그죠? 원숭이 뭐 잡아먹고 하더라도 그걸 그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사냥하는 사냥물을 원숭이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결코. 우리만이 이런 걸 그린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나왔습니다. 우리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술은 뭔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어떤 의도, 목적, 정보, 감정, 소망, 태도 등을 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만드는 그런 활동이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사시대의 미술. 자, 그래서 어쨌든 미술이 이제 쭉 진행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왔고, 이것은 단순히 문명 출현 이전부터 이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품이나 그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무엇이든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16페이지, 17페이지죠, 그죠? 16, 17페이지. 16페이지에 그죠? 스톤헨지. 네, 스톤헨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이제 오늘 이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메소포타미아 미술 문명의 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문명, 그죠? 최초의 문명 발상지라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정도 보통. 농경의 시작은 한 1만 년 전, 1만 2천년 전에 농경이 시작됐고요. 그게 농업혁명 또는 우리가 신석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문명은 또 그 뒤에 한 5, 6천 년 뒤에 이제 문명이 출현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가 이거, 그죠? 여기 써있죠. 메소라는 단어가 메소가 그 그리스어로 미들, 가운데 또는 한가운데, 뭐 중간에 낀 이런 뜻입니다. 메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포타모스가 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강 사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티그리스 강이 위쪽에 있고, 그죠? 티그리스 강, 그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터키에서 흘러내려오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여기, 그죠? 이렇게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라는 단어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메소아메리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메소아메리카. 그 중미, 메소아메리카. 그래서 그 멕시코하고 뭐 파나마 사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소아메리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두 개 사이의 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그죠? 이거. 메소아메리카. 자,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땅.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정말 그 곡물 생산량이 엄청난, 그 당시, 뭐 지구에서 가장 윤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번영을 누렸던. 자, 그래서요, 그 맨 위에 메소포타미아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 얘기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한 권 쫙 할 때는 이제 몇 개, 그죠? 중요한 거 다다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단 나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기초를 세운 최초의 사람들은 수메르, 그죠? 수메르 문명.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다. 그들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문자가, 그러니까 그 사피엔스 읽었을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초의 문자는 숫자를, 그죠? 큰 숫자를 주로 다루는, 그죠? 그런 숫자 전문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공통의 종교, 수학, 법률 그리고 건축법을 발달시켰다. 수메르 왕들은 왕이 죽으면 저승에서도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도록 모든 가족과 노예들은 물론 왕궁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함께 묻었기 때문에 부장품을 통해서 그들의 찬란했던 문명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죽은 다음에도 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누리도록 그 순장을 한 거죠. 순장이란 풍습은 여러 나라 지역에서도 항상 상당히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풍습입니다. 물론 그 차차 없어졌죠. 그죠? 순장이란 풍습이 차차 없어진 이유가 그게 순장이 한편으로는 지속된 이유도 있고 없어진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이유는 이 가족들하고 옛날에 사람이 귀했는데 이 주요 그 왕이 죽으면 신하까지 같이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그 진나라 목공 그 사례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목공 그 나중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를 이 기틀을 잡은 진목공이 자기가 죽으니까 같이 177명을 같이 자기들의 그 신하까지 같이 다 묻었대요. 그래가지고 세력이 확 약해져버린 거예요, 세력이.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그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주요한 사람들을 왕하고 같이 했던 주요한 사람들 같이 묻어버리면은 옛날엔 사람도 귀한데, 그 세력이 약화되니까. 예.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그리고 물론 또 순장을 또 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또 그거잖아요. 남아있는 이유는 상속에서 왜 그 부인도 같이 묻어버리면은 부인 모계를 통한 이런 상속을 막아버리고, 그죠? 이제 모계를 막아버리고 그 부계 쪽에서 상속을 다 독점하려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들은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은 살고, 그 부인을 같이 보통, 부인이 따라 죽는다, 따라서 순장하는 풍습이, 왜? 그래서 인도에는 남아있잖아요, 인도에는. 그죠? 부인 쪽을 이제 이제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한, 그죠? 그런 그 전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장도 그런 식으로 막 이용이 됐던 거지, 이런저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물론 죽여서 묻은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막 뛰쳐나오죠. 그래서 죽여서 이제 같이 묻은 건데 죽여서 보통 이제 목을 그냥 목매들어 죽인 다음에, 왜냐면 시신을 온전히 또 그것도 온전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를 묻어야 얘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서 계속 모실 거 아니에요. 뭐 목을 잘라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게 죽도록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목을 매서 이제 질식사 시켜서 같이 묻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뭘로 발전했냐면 바로 이제 미술로 발전하는 거죠. 이제 그 대용품을 같이 묻으면은 되겠다. 그죠? 대용품.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수메르 문명도 북방의 셈 어족인 그 아카드, 그죠? 아카드 왕족이 최초의 제국이라고 우리 배웠죠. 이대에서 멸망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여러 세기 동안 혼란의 역사가 흘렀다. 근데 물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요,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막 바뀐 것 같지만은 몇백 년씩 갔어요. 사실은, 그죠? 한 왕조가 쓰면은, 그죠? 저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집트까지 얘기할 텐데,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좀 고립된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 외부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그 단일 왕조 내지는 그 단일 세력이 오랫동안 쭉 지속됐고,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죠? 사방에서 유목민족이나 등등이 계속 이렇게 침입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명멸을 거듭했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건 오늘날 보기에 그런 거고, 또 당시 사람들은 나름 또 오래 갔어요. 하나 어떤 정권이 성립하면은 몇백 년씩 갔어요. 자, 그래서요, 그 후 기원전 1700년경 바빌로니아를 창건한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수도로 정하고 법전을 만들어 최초로 성문화했으며, 이때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역이 되었다.
그 사이 약 300년간 북방이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기도 했죠. 아시리아의 그 철기를 앞세운, 그죠?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기도 했지만, 신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기원전 55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에게 멸망하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전체와 이집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 키루스 왕, 우리가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사피엔스에서도 이게 그 유대 민족을 바빌론의 노예로 살던 유대 민족을 다시 이제 땅으로 돌려보내준 그죠? 그런 왕입니다. 키루스 왕은 유명해요. 일단 뭐 성경에서는 뭐 고레스라고 그죠?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표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역사는 그렇고요. 뭐 남아있는 거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뭐 건축물 정도,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문명이 오래 지속된 거에 비해서 남아있는 게 그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잦은 그 문명 교체도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또 그 지리적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만한 금방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가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드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도 바빌론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항상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을 어느 문명, 어느 민족이든 그죠? 자기가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공중정원과 바벨탑이 있었던 이 고대 최고의 도시는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미술과 건축물의 요람이었다. 구약 성서에서는 82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바벨탑을 하늘에 이르려는 인간의 오만함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한편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은 청동문이 있고 120마리의 사자가 새겨진 화려한 빛깔의 반짝이는 타일로 만들어진 거대한 산 모양의 8층 건축물이라고 묘사했다. 바깥쪽은 나선형의 계단이 휘감고 있고 그 꼭대기 내부에는 정교하게 장식된 의자와 황금 탁자가 놓여있는 신전이 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방에 그들의 신이 머문다고 믿었다. 자, 그래서요, 바빌론, 바벨탑. 여기 여기, 그죠? EBS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든 바빌론의 어떤 그죠? 위대한 바빌론 해가지고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재현한 모습인데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대충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바벨탑.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곳에 공중 정원 이렇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은요 이렇게 이 바벨탑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게 뭐였느냐, 분명히 여기 지금 헤로도토스 역사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요. 뭔가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게 뭐 하늘에 닿으려는 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대한 뭔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거 아니겠느냐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터는 발견됐어요. 이 거대한 이 터는 발견됐거든요. 이 위에는 하나도 없고 터는 발견됐는데 이게 일단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바벨탑의 크기와 거의 일치해요. 헤로도토스 거의 90m, 91m로 딱 이게 91m, 90m의 높이도 91m. 그래서 이런 일종의 지구라트라고 그럽니다. 지구라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 피라미드랑 뭐 같은 말인데요. 뭐 의미는 그냥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지구라트. 높은 곳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근데 이 벽돌이 흑으로 만든 벽돌이기 때문에 이제 다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가지고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아마 이게 바빌론 탑이 오늘날 우리가 에테메난키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요 지구라트 아니었을까?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요거는 바빌론에 주신 마두르크에게 바쳐진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벨탑 아니냐? 그 썰이 꽤 유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7층 또는 8층 세는 것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요 꼭대기층에 그죠? 이 마두르크가 여기 마두르크하고 마두르크의 자기 부인이 같이 여기에 내려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갖다 제물을 바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산다는 거죠. 신은 높은 곳에 거주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이라는 거는 비물질적인 존재인데 그 비물질적인 존재도 뭔가 존재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소. 그 장소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장소.
그래서 아마 요 에테멘 앙키라는 뜻 자체가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건물이 우주의 중심 또는 세상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요런 게 어디 가나 있어요. 우리가 왜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에서도 그 뭡니까 그리스에서도 그 자기들이 그리스 섬의 갑자기 이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이름이. 그래서 섬의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여기가 우주의 그 배꼽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바다 이름도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그죠?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에 살고 있고 그 바다의 한가운데는 여기가 바로 그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그리스어로 배꼽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옛날에 그 브랜드도 있었는데 옷 브랜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그 배꼽. 그리스어 배꼽. 그게 뭐죠? 찾아보시면. 그리스어 배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어로 배꼽. 그리스어 배꼽. 자,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어떤 지역 사람이건 간에. 예? 그죠? 옴팔로스. 그죠? 옴팔로스라고 하는 옴팔로스입니다. 옴팔로스. 옴팔로스예요. 옴팔로스 옷상표가 있었죠. 옴팔로스. 그죠? 옴팔로스. 예. 진짜 옛날 브랜드인데 옴팔로스가 이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 이제 브랜드로 만든 거죠. 옴팔로스. 그래서 이거 옴팔로스다 해가지고 그리스인들은 그 어떤 바위 섬이 있고 그 섬에 배꼽처럼 생긴 넓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이게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 가나 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성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탑이고요, 바벨탑.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바벨탑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서양 미술사에. 서양 미술사에 많습니다, 바벨탑. 근데 이게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중에 거기 있잖아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브리겔 또는 뭐 브리헐 이게 네덜란드식 발음은 브리헐이 맞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에 헬로 돼 있구나. 브리헐이 맞다 그러네. 브리헐. 그래서 어쨌든 네덜란드는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이 브리겔은 약간 독일식 발음인 거고요. 독일식 발음 브리겔. 어쨌든 네덜란드화가 브리겔이 그린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합니다. 바벨탑 보면 항상 이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선형 계단에 여기 한 몇 층 짓다가 만 거지. 그죠? 짓다가 만. 이 바벨탑 이 신안 다들 아시죠? 그죠? 바벨탑 신안. 그죠? 바벨탑. 이게 왜 제가 여기 성서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그랬더니 주님, 그죠? 야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이게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있어야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 표현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공사를 못 하는 거지. 말이 달라지니까, 야, 벽돌 올려! 뭐라고? 뭐 해서 서로 못 알아듣고, 이제, 뭐 해야지, 이제, 협동작업이 안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싸우고 흩어졌다. 라는, 이제, 짓다 만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뭐 그런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그런 의미가.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것을 온 땅을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그죠? 그리고 말이 달라가지고 협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서 조건과 사람들의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뭐 그런 신화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인간들의 오만이다. 그러니까 신과 동격이 되고자 자기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거에서 분노하고서 신이 도입한 방해 전략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의사소통.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그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의 언어가 서로 갈라졌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죠? 이런 썰이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죠? 그 전부터 언어는 달랐고 오히려 그 거꾸로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바빌론이 세계의 정치 및 교육의 중심지 아니에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와라 떠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 촌놈들이 가서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이거 다 어떻게 알아듣고 사냐 정신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을 겁니다. 쓴 겁니다. 거꾸로.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근데 여기 하나의 진실은 나와 있어. 요겁니다. 진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사소통을 통해,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유발 하라리도 말한 것처럼, 그죠?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죠? 50명, 100명 정도의 협동 단계를 넘어서 수만 명, 수억 명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잖아요. 협력을. 그러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거지. 그죠? 이제까지 꿈도 못 꿨던 그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능력, 핵심 능력은 바로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이 언어고, 근데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상징 언어예요. 그죠? 말씀드렸죠. 상징. 허구를 말할 수 있는 픽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나왔던 그거. 바로 그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핵심입니다. 이게 상징 언어. 상징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다 나온 거죠, 사실 이게. 어쨌든 여기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실은. 정말 그 의사소통만 되면은 못할 게 없는 거죠. 하늘에도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의사소통 능력.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정원 나오죠. 공중정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거는, 어쨌든 그 바빌로니아인들은 그 맨 꼭대기 방에 그들의 신이 머문다고 믿었다.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관념이었고요. 그 다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위로 솟아있는 벽돌로 만들어진 4개 연결된 테라스였는데 그 위에는 온갖 화초와 관목이 우거져서 도시 위를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 속의 낙원인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믿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은 석재가 아니라 햇볕에 말린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멸되어 주춧돌을 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래서 이제 이쪽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많은 정말 도시를 지었고 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공중정원 여기 보시면요, 그죠? 공중정원 이게 행인이라서 매달렸다 해서 마치 뭐 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뭐 초전도체 나와가지고 공중부양 붕 뜨는 그죠? 초전도체 그 현상, 그죠? 그러니까 진짜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우리가 그런 거 꿈을 꾸는 거죠. 그죠? 붕 떠 있는 도시, 그죠? 유튜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라퓨타죠. 그죠? 라퓨타, 그죠?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죠? 공중에 뜬 라퓨타. 그 섬이, 그 라퓨타가 과학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 라퓨타 사람들이 과학 기술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막밖에 없는데 딱 보면 저기 막 숲 같은 게 또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공중정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그 고대 7대 불가사의인데 다른 불가사의들은 다 그 지역이 어딘지, 그다음에 또는 잔해들이 남아있긴 해요. 조금 일부라도.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 그 바빌론에서도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지만 어쨌든 기록은 있으니까 아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쌓은 높이가 한 30m, 26m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26m면 그 높은 거죠. 그 다음에 26m면 좀 얼마인 거죠? 26m 정도인. 그래서 이렇게 그 왕이 만든 거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왜 불가사의냐? 왜 고대 7대 불가사의냐면은 이게 물, 어떻게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냥 조금 뿌린 게 아니라 폭포까지 있어요. 폭포.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폭포. 그래서 이런 폭포가 있었도록 계속 대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는지. 그죠? 그 높은 곳까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아르키메데스의 그 나선형 펌프 비슷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 어떻게 높은 곳에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냐? 하늘에서 막 물이 폭포가 쏟아지니까, 그죠? 옛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야, 물이 여기도 어떻게 저거 이렇게 계속 폭포처럼 쏟아지고 이렇게 무성한 숲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메소포타미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피라미드의 영속성, 그래서 뭐 읽으실 건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높은 곳에 뭔가 신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지구라트죠, 지구라트, 그죠? 우리에 있는 지구라트, 그죠? 이것도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지구라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전입니다, 신전. 저 높은 곳에 신이 거주한다 생각했던 것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그죠? 프랑스 루브르에 있는 그 유리로 만든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는 그 테마가 반복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고요. 자, 계속 그 다음에 최초의 도시 계획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흙으로 빚어 햇빛에 말린 벽돌을 사용해 신전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도시를 만들었다. 그 건물들 내부에는 신전뿐만 아니라 상점, 일터, 거주지 오늘이랑 똑같아요. 뭐 술집 뭐 다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지만요. 그죠? 없던 게 없습니다. 뭐 술집 뭐 등등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방어 및 공공사업 같은 공동의 작업과 노동의 분업을 통해 도시생활이 시작되었다. 니네베 때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 이것도 우리 해서 나왔었습니다. 사피엔스 할 때요. 사르곤 2세의 성에는 넓이가 약 101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200개가 넘는 방과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화려하게 치장된 왕의 방과 할렘, 후계시설, 병사들의 숙소가 있었다. 이 성은 228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도시 가운데 15m 높이로 쌓아올린 인공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공성보다 더 높은 것이 지구라트의 사원으로, 이 거대한 벽돌탑은 각각 높이 5.5m인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각 층마다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지구라트는 성세나무 다변탑일 것이다. 그죠? 아까 봤던, 그죠? 지구라트가 이제 도시마다 다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의 이집트 최고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오래된 백색 신전이라 일컬어진 지구라트가 우리에 남아있다. 지구라트를 이와 같이 높게 만든 이유는 신은 높은 곳에 거주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높은 곳이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태양도 높이 있고 비도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죠? 비하고 태양,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구라트는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파괴되었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정복자가 파괴한 것도 있지만은요, 정복자가 휩쓰고 간 다음에 다 이걸 또 재활용해요. 그죠? 주변에 이걸 다 뜯어가지고 자기가 갖다 집 짓고, 이거 뜯어서 새로 궁전 짓고 그런 식으로 보통.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랬어. 피라미드 이전에 왕이 만든 피라미드 옆에 내 거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뜯어다가 우리 할아버지 거 좀 뜯어다 갖다 붙이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에서 도덕감이 우리 할아버지 건 지가 건드릴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거는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되는 문화재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생긴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위에 19페이지 인류 최고의 법전 함무라비. 요건 다들 아실 거고요.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고, 함무라비 대왕이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신, 태양신, 사마시라고 하는 태양신. 의인화한 거죠. 이 의인화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의 진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의인화가 이제 비유의 시작이죠. 비유. 그죠? 의인화에서 인간처럼 신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인간 형상이다라는 것.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뇌에서 이런 비유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 이집트 해야 되겠다. 좀 자동차 연락왔습니까? 주차. 예. 저부조 조각품.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부조, 그죠? 부조로 이런 식의,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국왕 나람신의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의 시체를 짓밟고, 이게 지금 이거 뛰어다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네요. 그죠? 여기 왕이 저 위에 그죠? 태양신이 내려다보고 있고, 왕이 지금 적을 짓밟고 있잖아요. 그죠? 짓밟고 있어가지고 적의 시체를 짓밟고 서 있는 왕과 그에게 용서를 비는 패배한 적들을 묘사한 부조이다. 그들이 왕이 그의 발로 패배한 적의 목을 누르고 서 있는 한 패배한 종족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런 바람이죠, 바람. 그죠? 그런 바람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정복했고 위대한 군주고 벌써 이 크기가 좀 다르죠. 크기가 그죠? 왕이 훨씬 크죠. 몸집이 그죠? 크게 그려져 있죠. 크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희망사항,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담아서 표현한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뭐 몇 명 있고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죽어가는 암사자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암사자를 이렇게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데 이제 왜 그렸느냐? 예, 그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자, 물론 지금에는 그 지역에 사자가 없죠. 다 이제 죽여가지고 우리 사자가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가장 용맹한 동물은 사자. 그죠? 사자로 여겼다는 거. 근데 사자도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왕은 그러니까 사자보다 용맹하다, 사자보다 강하다. 그게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표현한 거죠. 뭐 이거 단순히 사냥하는 걸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의도. 그러니까 우리 왕은 사자보다도 용맹하고 사자도 화살로 다 죽일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의도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법은 그죠? 내 말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다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읽어보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또 쉬었다가 이집트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명이 오래 지속되고 그렇게 번성했던 거에 비해서는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파괴되거나 또 소실되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면 이집트는 조금 남아있는 게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집트 하시겠습니다. 시겠습니다. 20페이지 이집트 미술. 부제가 이제 영원을 위한 예술 이렇게 됐습니다. 영원, 그죠? 영원.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해요.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집트 미술, 영원을 위한 예술 이렇게 제목은 뭔가 그럴 듯하잖아요. 표현은 영원성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바탕이 되는 사상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딱 한 셋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죠? 물질적인 어떤 쾌락이나 부와 명예, 권력을 유지하느냐, 그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죠? 이것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이 현세적인 행복, 이 지속을 바라는. 그래서 사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현세에서의 행복하고 그 편안한 삶, 권력적인 명예로운 삶과 그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 그 다음에 현생.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바탕이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좋은 거는 죽은 이후에도 좋은 거라는 게 이게 같다는 게 사실 전제되고 있어요. 그죠? 사실 여기 근데 과연 같은 거냐, 이것도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그죠? 사상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어떤 생각, 의도, 소망, 바람, 목적, 감정, 정보, 요게 아까 그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사물을 통해서, 그죠?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 등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하면, 요게 제대로 표현한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는 게, 그럼 뭐가 제대로 표현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사회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에 나올 그리스는 또 그리스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했다는 그 기준이 또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 기본 그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사물을 통해 표현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죠? 요 머릿속에 있는 요것을 표현해내면은 이것이 실현된다. 그대로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그래서요, 이제 바로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새 사냥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큰 사람이 이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가 이렇게 온갖 새를 사냥하고 있고, 옆에 왕비가 있고, 아래쪽에 시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종이 이제 작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세사냥, 그래서 네바논 무덤이 출토된 기원전 1450년 엄격한 공식 아래 그려진 이집트 미술은 매우 정적이다. 이 공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제대로 그린 그림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라는 것도 요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자, 그다음 그래서 영원 불멸에 대한 이집트인의 집착을 보면 이집트 미술이 3000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놀랄 것도 없다. 그들의 맹목적인 관심사는 살아있는 신으로 간주되었던 그들 지배자의 사후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이집트의 건축물과 예술품들은 지배자인 파라오 영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존재했다. 근데 이거는 파라오는 파라오대로 그런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걸 추구했어요. 그죠? 일반인들하고 추구하지 않을 리가 없죠. 생각은 동일하니까 일반인들도 자기들도 죽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그저 보다 편안하고 보다 편한 그 현실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들 파라오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만들었는데 물론 돈에 따라서 미이라 만드는 그 방식이 달랐죠. 돈에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그 밖에도 문학, 의학, 고등수학을 발달시켜 인류 문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다른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문명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정교적인 범람에 힘입어 3000년 동안을 통일된 왕조 아래에서 정체되어 있긴 했지만 세계 역사상 최초의 장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폐쇄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들을 무덤에서 출품된 유물을 통해 얻었다. 영혼 불멸을 믿은 이집트인들은 지상에서의 행복을 죽은 후에도 누릴 수 있도록 무덤에 온갖 사치품들을 함께 묻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물을 통해서 제대로 표현해내면은 그것이 이제 실현된다. 자신들의 소망이 실현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덤의 벽면에 그려진 벽화와 상형 문자들도 죽은 자의 생전의 일상생활을 세세히 묘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미라로 만든 육신이 부패했을 경우, 부패해서 썩어서 없어지고 나면은 영혼이 대신 머무를 곳, 이 대신 머무를 곳, 이만 나왔습니다. 머무를 곳,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또 옆에다 초상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석회상 두상. 그러니까 이것이 뭐 사물을 뭐 표현한, 뭐 감정을 표현한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의 그런 그 미술 작품이 아니라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영혼이 들어가 머무를 몸을 대신하는. 그래서 몸 대신 그 실현시켜주는 그 대용품이에요.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그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영혼 불멸을 믿었다는 게, 근데 요게 뭐 우리가 아마 요거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 얘기로. 그 영혼 불멸 사상의 보편성. 이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사피엔스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만 영혼 불멸을 믿었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는 다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그죠? 어느 문화, 그죠? 조선시대건, 뭐, 과거, 뭐, 신라시대건 다 그죠? 죽은 혼령, 혼백이, 그죠? 존재한다고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 뭐, 이집트, 뭐, 이후를 동양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요. 이어서 또 정리해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21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초상과 조각. 초상과 조각. 초상화 조각상의 인체는 엄격한 공식에 따라 묘사되었다. 이게 뭐냐면 엄격한 공식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이디어, 관념이 먼저 있고 관념에 따라서 초상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있고 머리와 팔, 다리들은 측면으로 그려졌다. 또한 벽화의 표면은 수평의 선으로 구분되는데 마르고 어깨가 넓으며 엉덩이가 작은 인물들이 머리 장식을 하고 치마 모양의 옷을, 그죠? 남자도 옷이 치마 모양이에요, 그죠? 치마 모양의 옷을 입은 채 한쪽 다리를 내밀고 있다. 꼭 이런 식이 아주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 파라오 아까 매사냥 그 그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초상 조각들은 인물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며 파라오는 거인처럼 묘사되어 있는 반면 시종들은 난쟁이같이 그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보편적인 표현 방식이죠. 어떤 그 자기중심성인데 이것도 여기 일종의 그 자신의 그 가치를 반영하는.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봤던 새 사냥 그림에서 파라오는 가장 크게 그렸고요, 그죠? 그 아래쪽에 그 하인, 그죠? 한인지 하인인지 이거 아주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또 왕비는 더 작게 그려져 있고, 그죠? 요거는 그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이 사회적 의미.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결국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사회적 의미,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여기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실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니, 왕이건, 뭐, 시종이건 다, 벌거 벗어 놓으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을 이제 사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 중 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인데 이게 인물의 크기는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거인처럼 묘사되어 있는 반면 시종도 달라져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나서 가져온 건데 고구려 벽화입니다. 고구려 벽화. 네, 똑같죠, 그죠? 고구려 벽화, 고구려 수살리 지금의 평양 근처 남포에 있는 북한에 있는 거죠. 그 고분 벽화인데요. 5세기 후반에 그려진 주인 부부의 나들이와 고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 그림이고 이걸 좀 다시 되살려서 다시 그린 게 요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죠. 딱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시종은 엄청 작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부인일 거고, 부인들, 그죠? 그다음에 그 자식들 내지는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종들이 작고, 요 시종은 좀 더 지위가 크고. 여기 이제 요게 고개놀이하는 광대들이에요, 광대들, 고개사들. 그러니까 이 고구려 시대에도 이 광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즐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 즐거움을 그대로 누린다. 이거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린 거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죠? 그거를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소망 같은 걸 그리면은 그것이 실현된다, 그죠?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면은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광대들, 시종과 고개사들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죠, 그죠? 작게. 그죠? 왜냐면 천한사, 고개사들은 천민들 아니에요, 보통, 그죠? 천민. 시종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생각나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고구려 벽화. 마찬가지로 이집트 벽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신분에 따라서 주인공이 가운데 보통 등장하죠? 가운데. 그죠? 가운데. 가상 자리에 등장하진 않죠? 가운데. 그것도 아주 많이 그려지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왼쪽에 라호텝 왕자와 노프렛 왕자비라는 그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왕국 시대의 엄격연칙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좌상이다. 왕자는 아내에 비해 어두운, 항상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남자는, 그죠? 여자는 하얀색, 피부색이, 그죠? 남자는 황토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에서 남자는 여자보다도 항상 어두운 피부색으로 그려져 있다. 눈에는 광택이 나는 돌이 끼워져 있다. 석회암으로 만든 이 조각상은 대부분의 초상 조각들이 그러하듯이 정적이고 수동적이다. 자, 그래서 이 엄격한 공식이라는 게 여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그죠? 그 공식이라는 게 사실 간단해요. 왜 그 공식이 나왔느냐? 공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옆으로 보고 있는 눈이 아니죠. 눈 자체는 앞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죠? 이게 희한해요. 그죠? 눈 자체는 앞으로 보고 있는 눈을 그린 거예요. 그죠? 얼굴 모습은 옆모습인데 옆으로 그린 게 아니라 앞으로 보고 있는 눈을 거기다 그려 넣었어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은요, 제목이 기하학적인 규칙과 자연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나?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표현한다는 게 뭐냐? 이집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름다움에 앞서 완전함이었다. 완전함, 그죠? 완전무결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의미하는지 한데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정한 규칙에 따라 그리고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미술가의 과업이었다. 내밤은 정원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연못에 그래서 오리하고 물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시면은,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네바문 정원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보아야만 명확할 것이고, 그죠? 위에서 보거나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볼 때 분명해지므로 나무는 측면에서 본 것처럼, 그다음에 연못은 위에서 내려본 것처럼, 그다음에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은 옆모습으로 그림으로써 모든 사물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각도에서 그렸다. 근데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게 또 입체파예요. 그죠? 그죠? 사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 측면을 결합시켜서 그냥 그리면 입체파가 되는 거죠. 그 사실 그죠?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측면을, 그죠? 그러니까 그죠? 입체파예요. 이게 사실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그려낸 거죠. 그죠? 그걸 그려내고 결합한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해질의 초상은 이거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죠? 해질의 초상. 이게 그 나무로 이렇게 깎은 일종의 부조 같은 거죠. 부조. 그죠? 나무로 깎은 사람 그림인데요. 해질의 초상은 이러한 관념이 인체의 표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준다. 머리는 측면이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을 생각할 때는 대개 정면으로 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측면 얼굴 모습에 정면에서 본 눈이 그려져.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이게 기괴하게 이게 입체파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죠? 얼굴은 측면, 눈동자는 정면 이렇게 결합해버린 거죠. 그죠? 복잡해진 피카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야만 두 팔이 몸에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붙어있는지 볼 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죠? 그죠? 어깨가 이렇게 돼 있고, 희한하죠, 그죠? 어쨌든 이게 취할 수 없는 자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 자체가. 그죠? 눈동자도 그렇고. 예, 또 다리는 밑에, 지금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주목하시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래야만 두 팔이 몸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습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했다. 한쪽 팔이 없으니까는 우리 몸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깨에서 봐야 어쨌든 거기 앞에 그러니까 생략된 말이 뭐냐면은요,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상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계속 영원 불멸이 가야 되니까 상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한 게 있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그린 거지. 예. 이렇게 딱 보면 좀 몸 이상한데요. 상한 게 없구나. 온전하네. 이러니까 영원히 간다. 그게 들어가야 될 표현이에요. 그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상하지 않는 것을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요대로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쫙 해서 조합해서 다시 보는 건데 여기 봤을 때는 상하지 않았다는 증거지. 이 사람 몸 다 성하네. 다 붙어 있네. 그래서 어느 하나 상하지 않고. 눈동자도 똑바로 돼 있으니까 정면으로 보고 눈동자도 정확하게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하지 않고 다 갖춰져 있음. 그게 이제 완전함이라는 이념이에요. 그래서 상하지 않았다는 이념,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상하지 않았다는 개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왜 사고서 당하거나 이랬을 때 사람은 시신이라도 온전히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끔찍한 사고 당한 경우에는 의사가 긴급히 막 봉합해가지고 이렇게 다 온전하게 붙여주고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런 걸 아니까 사람들 관념을. 그래서 그런 관념이 오늘에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거지. 죽어서도 그 온전한 모습, 그죠? 그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 다 갖춰져 있는. 우리보다 그런 관념은 서양이 훨씬 강한 거예요. 서양 강매식하죠. 그렇죠.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었어라도 그죠? 죽어야 사는 여자? 그거 보면 나오잖아. 우리는 그냥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안 죽었어요. 새로 붙이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때야 뭐 이렇게 꼬매고 뭐 이런 건 그래도 자, 그래서 그 관념이 또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또한 이집트 미술가들은 양쪽 발을 시각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엄지 발가락부터 발등으로 연결되는 분명한 윤곽선을 선호했다. 어쨌든 발을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다 붙어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이. 이제 그래서 두 다리는 안쪽에서 본 모습을 그려져. 이 부제에 나온 사람은 마치 왼쪽 다리가 두 개처럼 보인다. 그죠? 다리가, 그죠? 하나죠. 그죠?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집트 미술가들이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 형태 속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그려 넣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온전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원근법으로 단축되거나 잘려나간 팔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을 가져다 수 있거나 받을 수 있거나 줄적인 도가 있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재물을 바칠 수도 없고 재물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죽어서도 그런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배꼽이요. 예. 그 상반신은 정면이 아니라 배꼽은 또 측면에서 이렇게 트위스트한 느낌이야. 그렇죠, 그죠? 배꼽도 트위스트돼 있죠? 그죠? 돼 있죠? 할수 있지.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관념이 앞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앞선 거죠. 그죠? 머릿속에 생각에 따라서 그린 겁니다. 그죠? 실제 사물의 그 객관적인 모습에 따라서 그린 게 아니라 이집트 양식은 대단히 엄격한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미술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만 했다. 좌상의 경우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야 하며 남자의 피부는 여자의 피부보다 더 검게 칠해야 한다. 모든 이집트 신들의 모습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하늘의 신 호루스는 매나 매의 머리 모양으로 그려야 하며 장래의 신인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 모양, 사자에서에서 볼 수 있듯이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 오른쪽 위에 그림 있죠. 사자에서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 자칼 머리한 그죠? 그 오른쪽에 그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 마저 읽으시면은요. 그리고 모든 미술가들은 상형 문자의 형상과 상징을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배워야 했다. 기존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미술가로 추앙되었고 새로운 독창의 요소 요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미술가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일종의 그죠? 주문 제작자죠. 그죠? 납품업자 그죠? 있는 그대로 그려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이라는 이 관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나오는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예술이라면 말이야 뭔가 좀 개성적이고 독창성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오리지널리티라 했습니다. 그죠? 오리진, 자기로부터 기원한,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카피하지 않은. 근데 그런 요구 조건은 그 19세기 이후에나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여기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3000년 이상 이집트 미술은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피라미드 시대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훌륭하게 생각되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게 그 사람들이 그 머릿속 관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 살아서 해피한 게 죽음을 넘어서도 살아 있어야 되고 온전히 그죠?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제 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그 양식의 변화가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양식의 변화가 양식의 변화라는 건 그 종교적인 사상이 조금 바뀌면서 살짝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살짝. 그래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집트 양식의 철칙들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 신왕국의 아멘호텝 4세이다. 요거 우리 저기 한번 나오시긴 했었습니다. 사피엔스 할 때요. 그는 오랜 전통으로 숭상되어 온 많은 관습들을 타파했다. 많은 신들 중에서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톤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일신 사상을 개혁을 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최초로 유일신 이 아톤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물론 개혁은 실패했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요. 아톤으로 그는 이 신을 숭배했고 태양의 모습으로 그리게 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왜 태양이 빛나고 있으면서 이게 태양의 햇살, 이 햇살이 태양의 손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손이 어루만지고 있는 이 햇살, 이게 아톤이라는 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의 모습으로 그리게 했다. 그는 이 신의 모습을 본떠서 자기 이름을 아크나톤으로 불렀고 그의 왕궁을 다른 신들을 믿는 사제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인 현재 텔 엘 아마르나라는 불린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수도를 천도하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그가 화가들에게 그리게 했던 그림들에서는 초기 파라오들의 그림에서 발견한 엄숙하고 딱딱한 위엄은 하나도 볼 수 없다. 그 대신 그가 태양의 신 아톤의 축복을 받으며 아내 네페르티티와 함께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래쪽에 그죠? 그 벽화가 부조가 그죠?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아크나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네페르티티라는 그 왕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외계인 같죠? 아이들이, 그죠? 자, 그의 초상들 중에는 그를 못생긴 사람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멘호텝 사서 요거 여기 좀 못생기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부조 요게 이렇게. 그것은 아마도 그가 화가들에게 그를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라고 허락했거나 아니면 화가들이 그의 실제 모습을 주장했을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라고 이런 식으로 화가들이, 그죠? 화가들도 나름 그 중에 저항 내지는, 그죠? 반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아크나톤의 후계자가 바로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 그래서 투탕카멘은 이게 그 우리가 알다시피 투탕카멘은 어릴 때 왕이 되고 일찍 죽었죠. 18세인가 19세기에 죽었죠. 근데 죽은 것이 아마 살해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렇지, 미이라에서, 그죠? 상처에서, 머리 쪽 상처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었어요. 외계인 같은 중에 자, 그래서 이 투탕카멘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 개혁이 실패한 거죠. 일종의 종교 개혁이라는 게 따지자면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그죠? 그 어떤 그런 거를 그 권력을 다시 찾으려는 그런 투쟁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 아크나톤 왕이 죽으면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밑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작품들은 여전히 아톤 종교의 현대적 양식을 띄는 것들이 있는데, 이 현대적이란 말이 모던이기 때문에 그냥 새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오늘날의 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던이란 뜻 자체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이 아크나톤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을 따르는, 그렇게 이게 번역가가 번역을 좀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양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데, 정확한 번역인데, 현대적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현대적 양식, 이거 뭐야 이거,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톤 종교의 새로운 양식을 띄는 거, 영어는 분명히 모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띄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가정적인 목가풍의 배경 속에 왕과 왕비를 그려놓은 왕좌의 뒷면이 그러하다. 이게 지금 책이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앞에 23페이지 있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요대하고 해놓고 있어요. 그 지시를 안 해놓고. 23페이지 보시면은요. 23페이지. 이게 이제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 우리가 알고 있는 투탕카멘. 23페이지 보시면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이 옥좌, 그죠? 이 왕좌가 있고, 그 왕좌 뒷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요 그림입니다. 금박 그림. 정말 그림이 화려하죠. 그죠? 여기에 그 도구를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금박의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왼쪽에 있는 게 투탕카멘 왕이고, 오른쪽에 왕비예요. 왕비가 이렇게. 저 위에 그 태양이, 그죠? 태양신이 이렇게 또 내리쬐고 있죠. 그죠? 그죠? 요 그림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설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25페이지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요게 좀 가정적이잖아요. 좀, 그죠? 상당히, 그죠? 그죠? 좀, 그죠? 그 부인과, 그죠? 그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앉아있는 왕의 자세는 엄격한 이집트의 보수적인 미술 정식에서 벗어나 힘없이 축 늘어진 채, 편하게, 그죠? 편하게 의자에 기대고 있고, 그의 부인은 그보다 작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죠? 요거, 그죠? 그녀의 손을 공손히 그의 어깨에 올리고 있다. 한편 황금 공처럼 표현된 태양신은 아크나톤 시대처럼 또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듯 많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태양이. 그죠? 요 마지막 문단 설명은 앞에 있는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책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요, 다시 우리 25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그죠? 부조. 그림이 아니라 부조죠. 부조. 그래서 딸들을 안고 있는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 이 네페르티티는 앞에 나옵니다. 앞에 이거잖아요. 왜 21페이지는 요거. 왕비, 네페르티티 왕비라는, 그죠? 요게 그 20페이지에는 두상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체가 혹시 썩어서 없어지면은 이 두상에 이렇게 머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색을 했죠. 채색. 그래서 색칠을 했죠. 색칠을. 그래서 머리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비의 흉상. 자, 그래서 다시 25페이지 보시면은요,
25페이지 다시 그 딸들을 안고 있는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 요걸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외계인처럼 돼 있다고 되잖아요, 그죠?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미술사에서. 요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것도 말 그대로 아이들을 그릴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이라는 그 아이들 어린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그런 개념이 없죠. 없이 그냥 인간은 그냥 연속성으로 파악한 거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는 그냥 작은 어른이다. 뭐든지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시킨 어른이다. 요게 아주 지배적인 관념이었어요. 요게. 이거는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대부분의 문화에서 다 그냥 아이들은 그냥 작은 어른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서 그린. 그러니까 다 지금 머리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왜 외계인 같냐면요. 머리 사이즈가 일단 이렇지가 않죠. 훨씬 크죠, 실제 아이는. 그죠? 그죠? 근데 이 머리건 팔, 다리의 모양이건 다 그냥 어른의 모양을 그냥 축소한.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요, 60페이지. 페이지 60페이지로 가시면요. 페이지 60페이지로 가시면요.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페이지 60페이지. 있죠? 벨린게로 성모자. 그러니까 이게 그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인데 이 아기가 똑같죠? 사이즈를 줄인 거죠, 그냥. 그죠? 머리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사이즈를 줄인 그냥 어른에 불과한 어른.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12세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관념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서구에서도 아기는 그냥 어른을 작게 그리면 된다.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변하느냐? 르네상스를 전후로 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페이지 96페이지. 이 라펠로가 그린 9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달라요. 96페이지. 딱 다르죠? 라파엘로. 아기 그림이 진짜 아기같이 그려져 있죠? 96페이지. 오른쪽에 아기. 그죠? 딱 다르죠, 벌써? 그죠? 사이즈가 주로 작아진 어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기처럼 그린 거죠. 그죠? 그죠? 아기. 여기 관념이 변합니다. 관념이 변화하니까 그림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변화해 그림이 바뀌는 거지. 그림이 바뀌고서 관념이 변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변화는 그 앞에서부터 이미 예견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84페이지, 85페이지 이 보티첼리 그림의 저 위에 보면 아기 천사를 그릴 때 벌써 이게 아기 모습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부터 벌써 이미,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전후로 해서, 그죠? 인간, 아기 어린이를 보다 사실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리는, 그런데 요거 한두 세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우리 13세기만 해도 여전히 아기 예수를 그냥 사이즈가 작은, 그죠? 그 어른처럼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또 가시면은요, 거기도 아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약간 중간적이죠. 그래도 일단 이거는, 그래서 얼굴이 어른, 그리고 약간 이것까지도 사실은 두초라는 아주 엄청난 개혁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그릴 때, 그죠? 74페이지 그림은 여전히 그래도 어른을 좀 줄여놓은,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보이죠. 근데 요게 곧이 한 100년 지나면서, 르네상스 지나면서, 아기는 아기 모습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이 별로 사실 그렇게 크게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그 관찰이나 어떤 뭐 중요성, 뭐 또는 뭐 어떤 특성,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아기 그림이 또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 책 말고도 어쨌든 그런 식의 표현이 이집트하고 서양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쵸? 사이즈, 즉 작은 어른이라는 그런 관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25페이지, 24페이지를 다 보셨고, 우리 다시 오시면은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요 정도까지 하시고,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 다음에 미라 얘기.